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들 뽑아서 이 안에서 시장 대응할 힌트들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용 부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키워드 5개 골라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씩 이야기들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파월의 입에서 나온 발언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블랙홀로 시장을 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쪽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부장님, 뭐 여기만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타격이 크고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커서 질문을 드릴게요. 환율의 고공행진, 그럼에도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 연결고리를 저희가 이해하면 될지 지금 뭔가 탁 떠오르지 않거든요. 경기 민감주, 환율, 그리고 금리 인상기, 어떻게 저희 관련주의 투자 전략 지금은 잡으면 좋을까요? 예, 뭐 오늘도 섬유유복이나 뭐 서비스업, 운수창고, 전기전자 등 경기 민감주들은 좋지 못합니다. 그 파월 의장이 사실 8분여 정도의 뭐 짧은 그 연설로 끝냈고, 뭐 썼던 단어도 과거의 잭슨홀 미팅과 비교해서도 단어 숫자도 현저하게 적게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 할 말만 하고 끝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이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계속 이제 아닐 거야, 내년에는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했고 바닥권에서 대부분 올라올 때 이제 쇼커버링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정도부터는 이 쇼커버링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소 조금은 매도 포지션을 꽤 헤지 펀드들이 잡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꽤 돌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좀 올 수 있다는 경계감 사실 있었던 상황이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해서 수급은 다소 좀 소강 상태였지만 일단 잭슨홀 미팅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이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연준 의사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모멘텀을 이제 코멘트를 한 번씩은 했던 인사였기 때문에 이제 어제 몸이 건조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향후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특히 장기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이슈만 간단하게 할 만만 하고 끝내버리는 뭐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충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사실 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미국 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이런 쪽에서의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좀 주식 시장에서만 조금 크게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침에는 그래도 현물을 좀 샀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현재 조금 사고 있고요. 300억 원대 정도 순인 것 같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00억대 초반 정도의 매도가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장중 돌파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안 팔고 있다 보이는 상황이고 오히려 오늘 지수 하락의 원흉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이슈는 사실은 기관이죠. 기관들이 맞아요. 거의 뭐 기관이 많이 5천억 가까이 뭐 있어요.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수급이 꼬이면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지만 사실 최근에 7월달 중순 이후로는 거의 한 5조 원 가까이 뭐 시장을 샀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이 중심으로 알려져 있고 장기로 하는 뭐 롱텀 펀드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단기 매매를 하면서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저가 매수세가 여전히 유효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기존의 주도주 그러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이쪽이 좀 더 구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대로템이나 방산 쪽에 오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구로 보면 뭐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창구만 놓고 보면 기준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 창구는 다소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단기 어떤 상승에 대한 다소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가 그대로 가긴 합니다만 이런 주도주들도 다소 좀 세분화되고 있고 2차 전지가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방산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도 다 같이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되면서 집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슬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상승에 대한 무릎들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끝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뭐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태조 이방원의 뭐 테마 이런 종목들을 신규로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갖고 있고 업종이 이제 업황이 바닥을 차지하는 그런 종목을 조금 스타디하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 업종은 당연히 하반기 경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도 경기가 좀 하강 곡선이고 금리 인상 경로를 또 강하게 한다면 경기는 다소 조금 우려스러울 만큼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겠지만 다소 좀 경기를 둔화시키더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는 게 강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경기에 되게 민감한 섹터 정도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섹터보다는 오히려 뭐 경기 방어주 그리고 경기가 좀 매크로와 무관하게 가는 쪽들 그쪽이 대부분 더 보면 뭐 우리가 필수 소비재, 음식료나 필수 소비재라든지 통신업종 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시고 또 연말로 갈수록 배당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과 관련된 쪽도 좀 감안하시면서 저가 매수를 좀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정도로 매도가 그나마 좀 많이 파는 쪽은 전기전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결국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슬로우 다운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 약간 현금화를 하면서 조금 매크로 이슈와 좀 동떨어진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민감주 포함해서 시장 대응을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팁을 주셨습니다. 조금씩 좁혀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조언 얻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던 섹터에 대해서도 아까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견조한 쪽입니다. 굳건하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써놨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뭐 오늘 풍력이 강해요. 태양광이 가네요.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이런 의미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시초가 대비로는 태조 이방원 아까 말씀하신 테마 가운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 되돌림의 폭이 가장 강한 쪽 중에 하나가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조금 더 이 탄력성을 기대해봐도 되는지 물론 고점 부근이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자분들 중심으로 전략 주신다면요. 네, 뭐 신규 진입은 사실 부담스럽죠. 네. 태조 이방원 중에 뭐 방사는 거의 2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 관련된 보유자라면은 조금 더 의견은 갖고 가도 되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지금 매파적 발언 때문에 성장주 스타일의 기회가 잃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전통적인 성장주로 익혀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사실 조금 어려운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좀 좋은 단기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네. 기존 주도 업종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구조적인 이 캐펙스의 문제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태조 이방원이 그냥 테마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캐펙스 증가가 워낙 글로벌리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도 수출 지표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이익률도 좋아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원자재가 결국은 가면서 뭐 유럽의 석탄 가격이라든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급등하니까 천연가스가 급등하니까 결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원유 사업도 급등하고 석탄도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천연가스를 쓸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너무 비싸면 화학 제품도 만들지 못하니까 비료 같은 것도 되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암모니아 같은 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천연가스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료 사료 같은 것도 그냥 테마가 아니라 이 쇼티지가 나면서 이제 그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비료 사료가 다시 조금은 꿈틀거리는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방위적으로 신재생과 전통적인 에너지가 같이 간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유가로 환산하면 4,500달러 정도 수준까지 천연가스가 급등해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 쪽에. 네. 그러면 그걸 못 쓰니까 어떻게 되죠? 전통적인 에너지원이 원유로 다시 가는 거예요. 유가가 90달러 또 깨지기도 했지만 90달러 수준에서 리바운딩 나는 것은 석탄이나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원유 이런 부분도 천연가스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유럽에서 쓰지 못하니까 석탄 쪽으로 다시 가고 원유 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등경유 쪽에 지금 마진 스프레드가 정제 마진이 벌써 5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고점 찍고 빠져서 20달러까지 빠졌었는데요. 이게 다시 1, 2개월 만에 50달러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S-오일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10만 원대까지 올라온 부분이 보이니까 전통적인 신재생과 더불어서 천연가스, 석탄, 원유 다 같이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장이 끝나지 않으면 만만치 않게 신재생 업종은 테마가 아니라 캐펙스의 문제로 좀 적용하시고 에너지 관련된 쪽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 쪽으로 대체 쪽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설 투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조언을 주셨으니까 마침 이벤트가 있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로 내일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네옴시티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는 이슈. 사실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튀고 오늘 시세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요. 네. 조금 더 다른 이슈 안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잠잠한 이 가운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선반영됐다 봐야죠. 이미 네옴시티 다요? 관련된 네. 쪽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약을 실제로 맺었던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은 사실 급등을 이미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을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해 있는 상태라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신규로 그 뉴스 나온다고 이제 따라잡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 리스크가 좀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수주를 했는지를 좀 더 보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어느 정도 했다. 그게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원전 관련된 수주는 또 현대건설이 맡고 있는 것들이 맞물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걸 따지자면은 결국은 현대건설이 사실은 가장 좀 맞물리는 국면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은 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슈가 또 있긴 하고 여러 가지 뭐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삼성물산도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왕세자와 또 굉장히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전해지니까 그리고 과거에 레코드도 있죠.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주선으로 뭐 현대차의 뭐 다른 회장님도 만나게 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스토리들이 뉴스로 조금 나오는 뭐 이런 것도 제가 뭐 지나가면서 좀 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좀 관계가 있어서 수주전에서 어떤 도움을 조금 줄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인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정도니까 현대건설과 또 삼성물산이 또 컨소로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일부 이제 그쪽의 원전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이 아랍 쪽에 약간의 원전에 대한 어떤 그런 경력이 있는 종목들이 좀 언급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되는 종목들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대우건설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목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걸쳐 있는 종목은 그나마 현대건설이 조금 원전까지도 포함한다면 좀 그나마라고 가시성이 말씀을 해주신 높아진다고 거는 보는 거죠. 조금 대형주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그나마라고 덧붙여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뭐 그게 아니라 네. 네옴시티는 사실은 실체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수주를 어떻게 받을 건지 얼마나 규모가 더 될 건지는 알 수가 사실 없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수주가 뭐 정확하게 뭐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가지겠죠. 근데 현대건설은 확실히 이 전체적인 건설 부분뿐만 아니라 원전까지도 좀 아우르는 어느 정도의 가장 큰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수혜주로서는 사실 탑픽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건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최근에 주가도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이나 뭐 대우건설도 일부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이고 한미글로벌은 이미 뭐 지난주부터 움직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개별 종목들이 네옴시티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모멘텀 체크를 저희와 함께 나가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잘 가던 종목인데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짧게만 핵심만 저희가 꿰뚫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와 좀 다른 점은 시초가에 훨씬 더 강하면서 고점을 오늘 찍었다라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요. 고점 부근에서 오늘의 거래량과 윗꼬리, 이제 비중 축소의 시점이 정말 기술적으로 온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단기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신고가를 다 냈기 때문에 네. 윗꼬리를 달고 충분히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하반기 추가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호주라든지 네덜란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관련된 다른 어떤 나라들의 방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셀온 뉴스가 안 된 거죠. 폴란드 관련된 계약이 나왔어도 사실은 셀온 뉴스가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 외에 네, 다른 그래서, 나라들의 네. 계약이 하반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조금 조정 국면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글로벌 9위 정도 내의 방산 수출 실적을 갖고 있는 게 작년 기준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탑5 안에도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수출 확보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겸비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과 더불어서 OPM 마진율이 기존의 방산업체들이 마진율이 한 5%대 초반 뭐 5% 언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올해 2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OPM 마진율이 10%까지 올라온 회사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 네. 계약 수출권이 볼륨도 커지고 마진율이 커지고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 같은 경우도 지금 GDP 대비 2% 수준의 그 국방 관련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나라들이 유럽 쪽에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나토 회원국은 2%까지 올리려면 상당히 많은 국방비 지출을 아직도 더 해야 되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를 받고 있는 K방산 쪽의 어떤 수출 지표가 좋아지는 국면이 된다는 점에서 캐펙스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절대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현재 매출이나 뭐 실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높군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네. 밸류를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지금 이미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많아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으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되 하반기로 갈수록 다른 국가들이랑 계약들이 좀 확인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방산주 남은 하반기 어떤 포인트로 들고 계셔야 되는지 포인트 부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대란으로 암모니아가 부족하다. 그래서 비료 관련주를 저희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원자재 관련주 가운데 천연가스 공급난으로 유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재들 가운데 저희 비철금속 오늘 유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부장님, 이 키워드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 정말 이 선물 가격에 연동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잘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암모니아다. 어떤 날은 유리다 이렇게 좀 뻗어서 가는 날도 있거든요. 네. 좀 무게감 있게 이런 시장 분위기를 저희가 감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어렵습니다. 네, 뭐 원자재 관련된 네. 것들을 사실 다른 테마를 계속 시장이 좀 찾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계속 거리들을 찾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또 새로운 건 이거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찾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누가 그렇게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움직임이 있으니까 미리 알려줬으면 정말 예, 좋겠어요. 뭐 그런 뭐 네. 수급들이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유리 관련주로 보면은 지금 유럽 쪽에 유리 생산 업체가 이제 원재료 조달 이슈가 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이제 용융료라 해가지고 가열하는 그런 큰 가열 용광로가, 용광로 예. 있죠. 네. 그거 관련된 천연가스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열을 위한 원재료가 없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유리 산업 생산 업체들이 천연가스를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 이게 좀 유리가 사실 뭐 쇼티지가 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오늘 엮이고 있는 건 정말 관련주입니까? 유리 부족 현상이 나오면 네. 정말 수익성 증가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인가요? 사실은 이 용광로는 24시간 360을 계속 달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천연가스가 없어지면 뭐 조달이 안 되면 뭐 어렵다 뭐 그런 논리는 맞긴 맞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은 그럴 수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KCC 글라스라든지 국내 일부 종목들이 있잖아요. 유리 네. 관련주들이. 근데 따져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천연가스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가열로는 벙커시로 한다 그래요. 다르네요. 예, 국내는 천연가스를 안 쓴다고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안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럽 쪽의 나라들은 그런 천연가스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가열하는 쪽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다른 쪽에 다 제가 체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KCC 글라스가 많이 급등했다면 여기는 천연가스로 되지 않고 이 용광로를 벙커시로 하니까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벙커슈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원가에 대한 부담이 또 커지잖아요.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뭐 가격 전가를 하면 다행이지만 가격 네. 전가를 만약에 못하는 기준이라면 KCC 글라스는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막연하게 유리가 뭐 유럽 쪽이 쇼티지라고 국내 유리 업체가 같이 급등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조금은 너무 이제 표면적인 논리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주로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스 투 오일 스위치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스 쪽이 너무 비싸고 못 구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오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원유로 환산하면 거의 4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까지 천연가스가 올라와 있으니까 차라리 90달러 수준이 원유로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원유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등유, 경유 관련된 스프레드가 50달러대까지 올라왔다. 20달러까지 빠졌다가 근데 이게 더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안 빠지죠, 지금. 거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다시 리바운딩 나온다는 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석탄도 화력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게 어렵죠.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석탄 쪽에 관련된 수급들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종합 상사 이런 데들이 좋아지잖아요. 해외 쪽에 광고를 갖고 있거나 계약을 해서 어떤 그 광고 관련된 광물 관련된 개발 관련된 뭐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런 종합 상사 쪽의 주가가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재생 간다고 만약에 전통적인 에너지가 죽는다 주가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같이 지금은 간다. 네. 근데 스위치가 되는 거죠. 비싼 곳에서 좀 싼 곳으로 스위치됐다가 이게 또 올라오면 이쪽으로 또 스위치됐다가 그런데 일부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수찬성 쪽에 지금 여기 전력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폭우가 와서 지금 사람까지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일단 전력 문제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스탄성 쪽은 도요타나 그다음에 우리 폭스콘 같은 경우가 다시 생산 재개하고 있다니까 전력 문제는 중국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라인강 쪽도 수위가 올라왔기 때문에 라인강 쪽도 전력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물량 공급에 대한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좀 넓게 봐야 된다. 신재생이 간다고 기존의 원자재 쪽이 안 가는 건 아니다라는 포인트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양쪽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 정말 궁금한 마지막 이슈 저희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기입니다. 사실은 교과서대로라면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들의 수익이 좋아진다라는 게 1차적인 물음이었어서 저희가 여러 번 점검을 했는데 리스크 때문에 못 가고 있고요. 부장님, 여기를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는 좀 입이 안 떨어지는데 네. 검은 금융이라고 하죠. 저축은행, 제2은행권, 추심 이쪽이 오늘 좀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라면 수혜주로 꼽히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어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좀 무겁네요. 네. 네,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기 급등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 채무 불이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채권 추심으로 갈 수 있는 뭐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뭐 신용정보회사들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저도 사실 가늠은 잘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뭐 신용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뭔가 그 갚지 못한 사람이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 주가를 저희가 뭐 긍정적이니까 좋게 보십시오라고 하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단기적인 어떤 금리 상승기의 어떤 하나의 어떤 뇌피셜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이 아닐까? 뭐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회사가 어떻게 좋아질지는 좀 다 별개의 문제이죠. 신용정보회사가 정말 실적이 지금 금리 상승기에 정말 좋아질까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제 생각엔 전통 금융주, 은행주들이 NIM이 조금 빠지긴 하겠지만 실적은 아마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가 약간의 어떤 그런 금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서민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뭐 금리 부분을 조금 탕감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못 가고 있는 은행주들이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준다면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면 차라리 조금 은행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여요. 급등해 있는 종목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그런 쪽에 실적은 더 좋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고 하반기 지금 9월, 10월 넘어가면 배당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불거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된 배당률이 뭐 6% 이상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주가 금리가 올라서 6% 금리가 또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배당주로서의 모습은 상당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질수록 오히려 뭐 은행주나 이런 것들 전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실적 베이스로 조금 담아가는 것도 분할로 담아가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포인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5가지 키워드 가운데서 원픽 설정해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들어볼 텐데요. 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원픽으로 고르셨을까요? 지금 네. 바로 공개해 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많죠. 그래서 많아요. 가격 급등이요. 그렇죠. 리튬 금액이 막 올라가니까 네.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언급되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세분화되면 수산화 리튬이 이제 하이니켈 쪽에 네.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성능을 개선시키는 게 수산화 리튬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산화 리튬이. 그런 것도 뭐 중국 쪽에 여러 가지 의존도 좀 높고. 네네. 근데 이 수산화 리튬의 글로벌리 이 수입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이 임가공 업체,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양극재 관련된 그 수입 그 규모가 1분기 이후로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수산화 리튬이 많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죠. 그럼 그걸 임가공해서 뭔가를 가야 되는데 네. 소재 임가공 중에 이제 같은 회사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수산화 리튬 임가공 업체로 알려져 있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 그다음에 금양,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임가공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금양도 아마 2021년 LG화학하고 또 관련된 부분에서 콜을 테스트해가지고 아마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주가 그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고 대보 마그네틱도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관련된 그 특허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70억에 영업이익이 230억까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절대 밸류가 아주 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근의 움직임이 임가공이나 어떤 원자재 관련된 소재 관련돼 본다면
보면 아직은 좀 룸이 남아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가공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고 실적 단위 충분히 올라오는 부분들이 매출 관련된 가시성이 올해 내년부터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온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가격으로 좀 보시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하겠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7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된 데 있습니다만 일단 전고점을 좀 넘기면서 7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으로 대보마그네틱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